저자 앨릭스 코브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며 우울증 전문가입니다. 스스로 우울의 성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뇌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문제로 보기보다 뇌과학과 신경과학으로 풀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뇌의 작동 방식을 알면 인생을 나아지게 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부정적 편향의 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그 자체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특별한 효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심리 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앨릭스 코브의 우울할 땐 뇌과학입니다. 1장 우울증의 뇌지도. 대학 졸업반이 절반쯤 지났을 때 문득 모든 게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다.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시작된 느낌인데 왠지는 몰라도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만 보였다. 몸은 무겁고 굼떴으며 말을 하기가 싫었다. 수강할 과목을 고르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입맛도 떨어졌다. 그러다 여자친구한테도 차이고 말았다. 몇 달 동안 무기력한 데다 지질이 못난 모습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뒤로는 더욱 아프고 고통스러워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뉴 잉글랜드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다. 당시에는 내가 우울증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 여러 행동이 내 뇌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뇌의 도파민 신호의 변화를 일으켜 내가 더 즐겁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업을 들으러 다녔던 행동은 뇌의 습관 회로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오가는 길에 햇빛 아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했고 이는 내가 잠든 사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뇌의 전기 활동을 조절해 주었다. 당시 나는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살며 그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내 뇌의 감정 회로가 계획 회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나는 이러한 뇌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은 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두운 경험을 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신경과학은 동일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나 걸리지 않은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사실 그 어떤 뇌 스캔이나 MRI, 뇌전도로도 우울증을 진단할 수 없다. 우울증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진 뇌 회로의 부산물일 뿐이다. 기분장애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경과학자로 일하면서 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우울 성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뇌가 그런 성향에 빠지기 쉽게 배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우울의 하강나선에 갇히는 것을 막아주는 건강한 성향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성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 만한 뇌 연구로 우울증과 관련한 뇌 회로에 관해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울증의 기본 신경회로.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못된 결과 나타난다. 이 두 영역은 하나의 계통을 이뤄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종종 이 둘을 아울러 전두 변형계라고 부른다. 유럽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의 무리인 것과 마찬가지다. 전두 변형계는 감정 상태를 조절하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우리를 우울증으로 밀어넣는다. 우울증은 뇌 회로 간 의사소통의 문제다. 이제 우리는 우울증이 전두 변형계의 의사소통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뇌 회로의 특정 조율 양상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중 한 회로의 조율을 아주 조금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더 행복한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뇌 같은 복잡계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전체 시스템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습도가 1%만 떨어지면 화창한 날씨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우리는 우울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울증을 초래하는 회로들은 알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회로들의 작동 방식과 더불어 뇌가 어떻게 하강나선을 그리게 되는지를 더 살펴볼 것이다. 2장. 불안과 걱정의 쳇바퀴. 걱정과 불안은 우울증의 두 가지 큰 증상이자 원인이기도 하다. 걱정은 주로 전전두피질과 전방대상피질의 몇몇 부분이 연결되어 매개한다. 이에 비해 불안은 변연계의 회로들이 매개한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자신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다. 그건 그저 뇌 진화의 부산물일 뿐이니 말이다. 다행히 걱정과 불안에 관여하는 뇌 회로들을 이해하면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 뇌는 왜 걱정하는가? 걱정이나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배선되지 않았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를 결정하도록 돕는 회로들이 우리를 걱정으로 몰아가는 바로 그 회로들이다.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회로들은 불안을 야기하는 회로들과 동일하다. 페라리를 몰 때 짜릿함을 주는 특징이 연비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바로 그 특징인 것과 마찬가지다. 좋은 특성이 언제나 모두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계획 세우기와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차이라고는 내측 전전두피질과 전방 대상피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자기지향적 처리의 양뿐이다. 즉 이 영역들이 미래의 잠재적 시나리오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맹렬히 반응하는가의 차이인 것이다.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땐 자기 자신 또는 그 밖의 정보 조각들을 미래에 투사하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에 어떤 감정이 들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걱정도 이런 과정에 따라 유발되지만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와는 달리 걱정에는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이 치색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다. 걱정은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고 기분이 나빠지면 걱정이 심해지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하강나선이다. 불안한 변연계를 진정시키는 방법. 첫 단계는 불안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단순히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전전두피질이 편도체를 진정시킨다. 일례로 감정을 언어로 옮기기라는 주제의 한 fMRI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감정적인 표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각 참가자의 편도체가 사진 속 감정에 반응해 활성화됐다. 그러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고 하자 보괴 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감정적인 편도체의 반응성은 감소했다. 다시 말해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 감정이 야기하는 효과를 떨어뜨렸던 것이다. 불안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불안 탓이라는 건 모른다. 숨이 가쁘거나 어지럽거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배탈이 나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그냥 전반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불안 때문일 수 있다. 불안을 의식하는 것이 불안을 더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장. 인생이 빌어먹을 사건으로 채워진 경우. 흥미롭게도 감정회로는 부정적인 것에 의해 더 쉽게 활성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긍정적인 사건을 아주 많이 경험해야만 둘이 겨우 비기는 정도가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의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들의 뇌는 고통, 상실, 실수 때문에 치러야 할 감정의 대가 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자주 왜곡한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러한 뇌의 부정 편향이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솔직히 현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낫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그만큼 엉망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의 능력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정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냥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낙천적이 되고 덜 불안하고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아마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 300페이지를 쓴 책이 수백 권은 나와 있다. 하지만 이런 책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고 비난을 퍼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 그냥 딱 끊고 빠져나오지 못해? 라고 말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모든 사람의 뇌가 감정 정보에 더욱 잘 반응하도록 배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뇌가 어떤 종류의 감정 정보에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의 편도체는 감정 정보에 유난히 더 잘 반응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려면 전방 대상 피질이 더욱 안간 힘을 써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더 간단히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럴 때도 뇌의 일부 영역은 여전히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은 이거다. 나의 뇌는 어떤 유형일까? 낙천성 회로 강화하기. 비관성을 이겨내려면 낙천성을 담당하는 뇌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미래의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저 상상하는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된다. 내일 당장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상황이 꼭 최악으로 풀리리라는 법은 없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아래쪽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 중요한 점은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이 편도체 조절을 돕는다는 것이다. 즉,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뇌의 부정 편향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것은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편도체 통제를 돕는 전전두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뇌가 편도체 달래는 능력을 키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4장. 나쁜 습관에 갇힌 남자. 내 친구 빌리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는 힘든 삶을 살아왔다. 미시간주 작은 마을의 쓰레기 처리장 건너편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모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 파란만장한 유년기를 보내며 여러 가지 약물에 손을 댔지만 이후 그는 미시간 대학교 풋볼팀 선수로 활동했고 텔레비전 작가로 성공했으며 마침내 신경과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그는 줄곧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우울증을 견뎌내야 했다. 게다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몸무게는 약 317kg이나 나갔다. 그를 알고 지낸 여러 해 동안 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빌리는 고맙게도 이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실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빌리의 경우 체중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 빌리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으로 기분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극도의 과체중 상태는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는 몸집이 너무 커서 차 안에 간신히 몸을 밀어넣을 수 있을 정도다. 체중이 덜 나갔다면 건강 문제도 지금보단 적었을 것이고 오고 가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더 쉬웠을 것이다. 빌리도 잘 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다.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다. 그는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저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나쁜 버릇은 또 있다. 그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왜 먹기를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왜 운동을 더 하지 못할까? 아마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에 이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비판하기는 쉽다.
떨어져서 보면 그의 나쁜 습관들이 하강나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안 됐지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도 모두 이렇게 명백하다. 자기 자신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는 꾸물거리고 미루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항상 글 쓰거나 운동을 하는 대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일이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지장이 있다. 분노 조절이나 정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밀어내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서만 보낼지 모른다. 쿠키나 담배, 캔맥주 등과 지나치게 친하게 지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나쁜 버릇 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쁜 버릇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다. 습관은 고치기 어려우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때로는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거라 여겨지는 습관도 있다. 습관을 고치는 첫 단계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습관은 정말로 고칠 수 있다. 치료나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 책에 실린 몇 가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려면 먼저 뇌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고 통제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결국 요점은 진부하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경구로 정리할 수 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뇌가 재배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배측 선조체에 어떤 행동에 암호를 새기는 방법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엄청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지만 배측 선조체는 일단 길들이고 나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뇌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개선할 힘이 있는 것이다. 5장.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 시작은 그저 산책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일하거나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차 안에서 꼼짝없이 앉아서 여기저기가 아프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실감하며 엉망인 컨디션으로 지냈다. 그 무렵 내 룸메이트가 LA 마라톤에 출전하겠다며 훈련을 시작했다. 친구는 함께하자며 나를 열심히 설득했다. 나는 마라톤에 나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가 보여준 에너지와 열의는 내가 얼마나 깊은 하강나선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작은 것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아침을 먹고는 잠시 산책을 했다.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고 그냥 문을 열고 나가 어슬렁어슬렁 주변 몇 블록을 걸어다니며 햇볕을 쬐었다.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었지만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출근을 하니 차가 있는 곳까지 다시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걸어야 했고 계단도 조금 올라야 했다. 그러자 고립감이 줄어들었고 육상 트랙과 요가 스튜디오와도 가까워져 실제로 운동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좀 더 결연하게 스포츠를 하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내 몸과 사교 생활에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재미도 안겨주었다.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며 매번 전보다 조금씩 더 움직였고 모든 게 점점 쉬워졌다. 내 뇌는 유익한 신경화학 물질을 마구 뿜어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렌이 함께 변화를 이뤄내기 시작했다. BDNF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그 결과 식욕이 왕성해졌을 뿐 아니라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고 더욱 건강한 음식이 먹고 싶어졌다. 예전에 하던 이런저런 걱정이 줄어들었고 잠을 더 잘 잤다. 왠지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았고 심지어 젊어진 느낌까지 들었다. 그러자 운동이 점점 더 좋아졌고 서서히 마라톤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이것이 상승 나선의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상승 과정이 저절로 돌아가며 유지된다. 물론 사이사이 등을 떠밀어 줘야 할 때도 있지만 뇌가 스스로 일이 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전에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몇 번 천천히 조깅을 해본 뒤 문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달려가는 그 단순한 자유로움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다. 운동을 하겠다고 친구들과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으니까. 결정 내리기는 왜 우울증 회복에 도움을 주는가? 원칙적으로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특정한 뇌 영역을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다. 우울증이 지닌 문제점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회로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회복되도록 하는 회로는 덜 사용한다는 점이다. 결정 내리기는 우울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뇌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승나선에 시동을 걸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전전두피질, 그 중에서 특히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나서야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전두 변형계 회로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목표를 세우면 도파민이 증가한다. 사람들은 대개 학위취득이나 승진처럼 장기적이고 의미 있으며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는 목표를 이루려 노력할 때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장기 목표를 마침내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성취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단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를 세우면 전전두피질이 더욱 효율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에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처음에 목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목표를 진척시키고 성취하기가 아주 어렵다. 예컨대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가 막연한 목표라면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목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뇌는 우리가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도파민도 덜 분비될 뿐만 아니라 진척 상황을 인지할 수 없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 자포자기의 감정이 점점 깊어진다. 그러므로 성취할 자신이 있는 목표를 최소한 몇 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으며 이룰 수 있는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울증의 진행 경로를 뒤집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7장 수면의 신경과학.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일 뿐 아니라 우울증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잠을 잘 못 잔다는 말에는 잠을 너무 적게 잔다는 뜻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낮다는 뜻까지 포함된다. 잠을 잘 못 자면 기분이 처지고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며 학습과 기억에 어려움이 생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욱 충동적이 된다. 신체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며 면역계가 해를 입는다. 체중이 늘기도 한다. 잠을 잘 못 자는 일은 뇌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전전두피질과 해마가 큰 영향을 받는다. 세로토닌계와 도파민계, 노르에피네프린계의 기능에도 변화가 생긴다. 다행히 최근에 이루어진 몇 가지 대규모 연구는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일이 가능하며 그렇게 하면 우울증을 상당히 완화하거나 애초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면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8장 습관을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기. 1870년 봄 젊은 날의 윌리엄 제임스는 의미의 위기에 봉착해 불안과 우울로 가득 찬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유의지에 관한 소논문을 읽은 뒤 습관을 바꾸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3년 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결국에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1890년에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신경계를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용한 행동을 가능한 한 많이 자동적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시대에 이미 그는 생활의 변화가 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이해를 뒷받침해주는 신경과학까지 있다. 습관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행동이다. 사장에서는 뇌가 나쁜 습관에 걸려드는 방식에 관해 곧 배측 선도체가 반복적 일상을 통제하고 측좌핵이 충동을 통제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영역들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방법을 알면 뇌의 습관 시스템을 잘 활용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늘 과로하고 있는 전전두피질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상승나선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일단 습관이 작동하면 추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할 때마다 더 깊이 새겨진다. 이미 우리는 습관이 반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자. 습관은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에 비해 조금만 반복해도 습관이 된다.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활동이 그렇다. 안 됐지만 대개는 나쁜 습관이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므로 이런 활동은 그리 자주 하지 않아도 쉽게 버릇이 된다. 담배를 피우면 측좌핵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므로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아도 흡연은 금세 습관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치실을 사용할 땐 도파민이 그리 많이 분비되지 않으니 치실을 습관적으로 만들려면 아주 오랫동안 매일 훈련해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처음에는 물론 노력을 해야 한다. 언제나 헬스장에 가고 싶거나 늘 침착함을 유지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 선조체 안에서 제대로 연결이 확립되고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전전두피질이 개입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가운 사실은 배측 선조체가 반복에 잘 반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기 싫어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활동을 반복할 때마다 배측 선조체에 더 깊이 새겨진다. 처음 몇 번이 가장 어려운데 그때는 아직 전전두피질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과감하게 밀어붙여 그 장벽을 넘으면 행동의 부담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전전두피질에서 무의식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배측 선조체로 넘어간다. 지금까지 우울할 땐 뇌과학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뇌과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울의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